안녕하십니까.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교육위원회 백선욱 위원입니다. 이번 제27회 레벨2 검정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기검정 대신 이론 연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론 연수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고 마지막에 공지사항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박재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이론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회장 박재혁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실시된 레벨2 실기시험 검정에 합격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시즌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스키에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레벨2 검정과 기술선수권 대회를 운영이 불투명하였으나 더 이상 행사를 미룰 경우 스키는 물론 전체적인 스포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정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스키어는 물론 임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맹에서 준비한 이론 연수 과정을 잘 습득하시고 훌륭한 스키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검정위원장 이문진입니다. 먼저 여러분 합격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레벨2 딸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기뻤었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런 기분이실 텐데 저희 지도자연맹은 이번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검정에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희의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검정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검정위원장 이문진입니다. 그동안 학술위원장, 교육부위원장으로 여러분들과 레벨2 교수법 연수를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정위원장이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정에 관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은 한국 스키 지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스키 기술과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스키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올바른 스키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는 스키 레벨 검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희 레벨 1, 2, 3의 각 구성 컨셉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검정이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레벨 1 검정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교본에 입각하여 기초 기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연수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레벨 1 검정에서는 1대7 연수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연수를 실시하여 기술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잘못된 동작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검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3,500명이라는 많은 응시자들이 레벨 1에 응시를 하였고 그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매우 훌륭한 검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2 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시범 보일 수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레벨 2 검정의 목표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하신 그 검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벨 2 검정에서는 지도자 연맹 교본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숙달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시범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평소 여러분들의 스킹이 아닌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제시한 교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스키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합격한 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레벨 2 검정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지만 다른 응시생들이 여러분과 같은 합격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벨 2 검정은 본인의 스키가 아닌 지도자 연맹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본에 입각한 스킹을 보여주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의 교본을 토대로 자신만의 스키 기술을 발전시켜서 스키 기술 선수권 대회라는 스키어들의 축제장에서 자신만의 스키 기술을 펼쳐 보이고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기 검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 종목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실기 검정 통과로 간주되며 실기 검정에서 통과한 인원은 설상 교수법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그룹 안에서 특정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제 교수법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까지 통과할 경우 레벨 3의 자격이 부여되고 레벨 3가 되시면 연수를 통해 레벨 1 심사위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레벨 2 스키 검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레벨 2 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박 3일의 검정 일정을 하루로 줄이고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론 교육과 필기 시험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금과 같은 영상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앞으로 진행될 추가 설문을 통해 더 많은 피드백을 모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추구하는 검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 지도자 자격 검정 과정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보다 선진화된 검정으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의 검정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 그리고 피드백 제공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자 연맹의 검정 변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레벨 2 검정 합격을 축하드리며 레벨 3 검정을 통해서 또 뵙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검정위원장 이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의과학위원장 은승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키 부상의 예방입니다. 이 스키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지도해야 될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은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스키를 배우는 그 여러분들이 안 다치게 지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스키어들이 부상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스키는 모든 분이 다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살려서 활용을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스키 부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면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부상은 워낙 예로부터 이 기술과 장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지어서 이 스키 부상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스키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 한 1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알파인 스키의 장비 및 기술의 발달사를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키 부상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 스키 장비라는 것은 이 스키판과 발과의 그 고정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키를 타다가 저절로 스키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옛날 스키 초창기 알파인 스키를 타던 사람들은 스키가 벗겨지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스키를 발에다가 어떻게 밀착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발전을 거듭한 결과 1930년대에 됐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케이블 바인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 케이블과 스트링과 해치를 이용해 가지고 발을 스키에다가 완전히 고정 시켜버린 그런 형태의 바인딩이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술 구사도 쉽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넘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스키가 발을 휘감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부스가 가죽 부스를 그냥 신었기 때문에 모든 힘이 바로 발목에 집중이 되면서 족관절 골절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키가 때에 따라서는 이 발에서 떨어져야 되는 기구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들이 워낙 족관절 골절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발목 복숭아뼈 부러지는 것을 스키어의 골절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키의 장비의 이 개발이 어떻게 하면 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탈시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한 결과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탈식 바인딩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탈 기능이 부실한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1960년대 초반에 플라스틱 부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부츠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신고 있는 부츠처럼 이 발목을 완전히 감싸버리고 딱딱한 일종의 깁스처럼 그런 보호를 해줬던 것이죠. 그랬더니 발목 골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보호해주니까. 근데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점이 조금 올라가면서 플라스틱 부츠의 목에 해당되는 다리의 정강이뼈, 경골골절이 급속도로 늦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었죠.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학자들이 그 연구를 한 결과 역시 바인딩의 이탈 기능이 부실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바인딩 이탈 기능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워낙 다리가 부러지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힘을 에 맞게 이 바인딩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탈될 수 있도록 개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표준화시킨 결과 70년대 후반에 드디어 다리 골절이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90%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스포츠학의 승리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스키로 인한 다리 골절이 줄는 것에 대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축배를 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짐작하셨다시피 다리가 골절이 줄는 대신에 힘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내 괜찮았던 무릎에 여러 가지 인대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릎 인대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방 십자인대라는 부상이 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다리 골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만은 스키로 인한 가장 미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큰 부상은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입니다. 그러면 이 1900년대 초반부터 노력해왔던 2000년대까지 거의 한 100년에 걸친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번 그 리뷰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넘어져서 여기저기 타박상 입던 것이 사람들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가 결국 플라스틱 부츠를 만들고 발이 높이 올라가면서 복숭아뼈 부러지던 것이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급기야는 무릎의 인대가 끊어지는 이런 쪽으로 변화만 한 것이지 크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리가 부러진 거는 붓고 나면은 원상복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십자인대 끊어진 거는 이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재발도 잘하고 완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여 년에 걸친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변화만 시키고 더 나쁘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현재 스키 부상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키 부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위를 보면은 왼쪽은 스노우보드, 오른쪽은 스키. 스노우보드는 압도적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을 포함한 상지가 많습니다. 스키는 무릎, 정강이, 발목을 포함한 하지가 많고요.
이것은 운동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션이 많은 부일수록 더 많이 다치는 거죠. 스노우보드는 아시다시피 이 다리가 고정이 돼 있고 양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체를 많이 이용해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상체가 많이 다칩니다. 스키가 양발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따로 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다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스노우보드보다 부상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은 더 중한 그런 휴지증이 맞는 부상들은 스키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더 안전한 스포츠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각 이 운동의 그런 역학적인 생리학적인 요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파인 스키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정했을 때 현재 많은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그런 부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골골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실제 경기 중에 경골골절이 일어났던 경우인데 아쉽게도 이 환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중상을 후유증을 입고 맙니다. 경기 중에 게이트에 붙여서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약간 의식을 잃으면서 그 다리에 대한 그런 보호 행위를 못하고 결국 그 바인딩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강이뼈 골절 및 혈관 손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한쪽 스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다리를 휘감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바인딩이 한 번 처음에 골절은 일어났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휘감기 전에 바인딩이 풀렸다면 이 환자가 다리 절단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두 번, 세 번 꼬일 동안에 바인딩이 풀리질 않았죠. 왜냐? 당연히 바인딩 이탈 수치가 원래 풀려야 될 임계 수치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환자 중에 하나인데 7살짜리 레이싱을 하던 선수죠. 키가 130, 몸무게 33kg, 스키와 외피 길이. 바인딩 이탈 수치를 정할 때는 발 사이즈보다도 외피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220cm. 그 다음에 레이싱 스타일. 좀 공격적으로 타는 스키이기 때문에 약간 높일 필요는 있지만은 표준 바인딩 이탈 수치표에 의하면은 3.5 정도가 적당한 수치였는데 실제로 골절 당시에 바인딩 이탈 수치 세팅은 7이었습니다. 대부분 레이서들이 이렇게 하고 타죠. 이탈 수치표는 모든 바인딩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든 똑같은 기준점을 삼습니다.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자기 스킹 스타일을 선정을 해서 한 2단계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그 바인딩 이탈 수치표 올리는 수치가 뭐 1 정도, 1.5 정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키어의 외피기를 통해서 정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클수록 바인딩 이탈 수치가 조금 더 높이 세팅하지만은 발 사이즈가 커지면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이 커질수록 다리에 걸리는 그런 회전력을 많이 걸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해봤을 때 저는 제 표준에 대한 이탈 수치가 아무리 세게 탄다 하더라도 8에서 8.5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레이싱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레이싱용 바인딩은 이탈 수치 자체가 훨씬 더 높게 세팅돼 있죠. 왼쪽은 제 바인딩입니다. 한 12 정도까지 리미트가 선정돼 있는. 두 번째 바인딩 마커 바인딩인데 20. 세 번째 바인딩 바인딩 이탈 수치 범위가 15에서 30. 보통 이탈 수치는 중간 정도에서 기능을 하니까 저는 30까지 나오는 바인딩을 거의 한 25 이렇게까지도 높이는 원래 책정된 그런 표준 수치보다 무려 10 정도 높은 그런 바인딩 이탈 수치를 놓고 타는데 그 이유는 당연한 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속의 레이싱 중에 스키가 원치 않는 이탈, 그냥 인어드번턴트 릴리즈가 일어나면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속 스킹 중에 그 시합 중에는 실제로 원치 않는 이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든 살든 이탈 수치를 높여놓고 절대로 바인딩은 안 풀리겠다 하는데 그래도 바인딩은 풀린다는 게 문제죠. 이 다른 등의 이른 이탈의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는데 중요한 것은 다 이탈 수치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인딩을 30에 놓고 타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게 바인딩에 떨림이 발생하면 이탈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플렉스 이펙트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인딩이 앞뒤 바인딩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가압을 하게 되면은 역캠버가 되면서 뒷바인딩이 뒤로 약간 밀려나죠.
그것이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캠버가 더 형성되면서 뒷바인딩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안 맞을 때 뒷바인딩과 스키 부츠가 약간 뜨게 되는 그런 순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인딩이 이탈되는 이것을 플렉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뒷바인딩이 앞뒤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힘은 이거는 바인딩 딘 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뒷바인딩의 이탈 조절 나사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프링을 조이는 나사, 그것은 뒷바인딩의 위로 빠지는 이 어퍼 릴리즈를 갖다가 제어하는 나사고, 이거는 딘 수치로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데, 앞뒤를 조정하는 그런 포워드 플래셔를 조정하는 나사는 밑에 나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표준 이탈 수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하는 그런 기구죠.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만 스무스하게 카빙이 일어나고 가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레이싱 140km도 달려도 3m 나도 바인딩 안 빠집니다. 문제는 이 제대로 가압을 못하고 슬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체중을 못 실거나 아니면 스키가 덜덜덜덜 떨리게 가압을 잘못했을 때 뒤에서 바인딩이 앞뒤로 이동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바인딩이 이탈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레이서들이 나중에 불평을 할 때 내가 잘 타고 있었는데 바인딩이 빠져서 그만 실격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이것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술적인 문제로 가압이 잘못되고 슬립이 일어나고 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미 체중 이동이 일어난 그 상태에서 나중에 바인딩이 풀려버린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주니어들 대상으로 그 비디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나올 예정인데, 어찌되었든 그 레이서 여러분들이 바인딩 이탈 수치를 높이 세팅하는 건 그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절대로 남의 바인딩 수치는 조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샵에서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레이서가 자기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인딩 세팅하는 것은 자기 마음. 하지만은 남에게 그거를 세팅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바인딩이 이런 이탈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실력 문제지 기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 수치는 표준에다가 정확하게 놓고 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니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주니어 표준 이탈 수치를 좀 더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골 골절 환자들은 이런 유소년 환자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큰 후유증으로도 남길 수 있고, 그래서 바인딩 이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해결이 안 나고는 있는 그런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그런 예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십자인대 손상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십자인대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스키 때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십자인대는 그러면 바인딩 이탈 수치를 정확하게 놓으면 되느냐? 그래도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바인딩이 개발됐던 그런 역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바인딩이라는 릴리즈 이탈 수치는 다 다리가 부러지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십자인대가 부러지는 데는 고려가 안 된 그런 기계라는 것이죠. 십자인대는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임계력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놔도 1에 넣든 3에 넣든 30에 넣든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십자인대는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인대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리죠. 손상 기전을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린지본의 부상 장면입니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2013년에 끊어졌는데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슈퍼지 날이었는데 굉장히 연속 사진을 보죠. 다치고 나서 슬로프 정설 상태에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더라고요. 앞에 시야도 굉장히 흐리고 눈이 이렇게 덤프처럼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요. 어쨌든 점프 후에 착지를 하면서 오른쪽 중심을 잃으면서 오른쪽 스키가 약간 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스키의 브랜드 로고가 명확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엣지가 특히 테일 엣지가 고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이건 앞서 강의한 그런 양성철 강사의 유명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 장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본인의 스키 비디오를 찍다가 당한 슬라이드죠. 연속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경사가 높은 그런 파우더 신설 스키였다고 그래요.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 슬립이 일어나서 넘어진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내려가니까 이 아래쪽 산 아래쪽 스키를 스키 바닥에다가 엣지를 걸어서 일어나려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리커버리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 순간 쓸려 내려올 때까지는 뭐 괜찮았었는데 오른쪽 스키의 산 아래쪽 스키의 테일의 인사이드 엣지가 눈에 처박히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인대가 스키 중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이 대부분의 상황이 이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이 레이서들이 레이서가 레이싱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경사가 높은 데서 스피드가 나는데 뭔가 내가 제어를 못할 그런 스피드가 났을 때 이 산 아래쪽 스키를 좀 쭉 뻗어가지고 어떻게든 엣지각을 세워가지고 제동을 걸려는 그런 순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레이서들도 대부분 기문을 놓쳤을 때 어떻게든 다음 기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키를 인위적으로 트는 동작에서 산 아래쪽 스키가 바닥에 박히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순수한 그런 카빙이 안 일어나고 이 무릎 위아래가 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라운드 스포츠 축구 때 일어나는 십자인대 부상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이건 마이클 오웬의 유명한 영국 축구 선수죠.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 장면입니다. 패스를 하고 오른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우리가 커팅 플레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가다가 농구할 때 갑자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발을 딛고 방향을 다르는 이런 플레이들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마이클 오웬의 장면도 연속 사진을 보시면은 패스를 하고 오른발을 디딘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십자인대 부상은 이 스키나 이런 축구 같은 그라운드 스포츠 공이 발이 접지가 된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발이 떠 있으면은 십자인대 안 끊어져요. 대신에 어느 순간 발이 접지가 되는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툭 꺾이는 이런 외반 붕괴 현상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이후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이 자세를 피하면은 십자인대 부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스키가 워낙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는 이유가 매번 턴 때마다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반 붕괴 현상의 이유를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스키어는 정상적으로 회전을 했던 그런 스키어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체중에 실리는 체중의 이동 경로와 이 힙, 무릎, 발목으로 이어지는 동력학적인 그런 체인 중에 중간 고저에 해당되는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툭 꺾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몇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위험한 조건들이 일단 스탠스가 보폭이 넓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빨랐을 때 위험한 것이죠. 그런 동작이 슬립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은 커팅이라고 부르는 발을 디뎌서 방향을 틀려는 그런 동작. 그 다음에 한 발로 착지하는 동작.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동작입니다. 스키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중심이 정확하게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붕괴 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무게가 뒤로 빠졌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스피드가 빠른 상태에서 갑자기 발에 걸렸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례로 아이스하키에서는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탑을 하길 때 끊어지려는 순간에 스케이트가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키는 워낙 이게 신발이 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무릎과 인접관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과 발목 관절의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예방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파스댄스가 벌어져 있을 때 일어납니다. 발이 모아져 있을 땐 십자인대 안 끊어져요. 스노우보드가
그 십자인대가 덜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노보이드의 이탈식 바인딩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탈이 일어난다면은 중간에 풀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발 풀렸을 때 정말 큰 부상이 일어나거든요. 가끔 알파인 보더들이 레이싱하다가 한쪽 바인딩이 망가져갖고 풀렸을 때 어마어마한 무릎 부상이 일어나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이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슬립이 일어났을 때는 괜찮아요. 떼굴떼굴 굴러갈 때는 십자인대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중심이 빠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위험하다고 봤을 때, 여러분 요즘의 스키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의 스키 기술보다 더 꺾는 거를 덜 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카빙 스키 하면서 회전성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저 옛날에 스케이트를 칠 때는 코마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꺾을수록 안쪽으로 들어가고 중심에서 무릎이 어긋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즘 기술에서 인클리네이션을 강조하는 것은 십자인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스키를 틀지 말고 카빙을 하면서 스키 위에 올라타서 부드럽게 넘어가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가 요즘 기술적으로 구사를 하다 보니까는 인클리네이션만 가지고 엣지각을 만들려다 보니까 스탠스를 좀 벌려야 되죠. 이 스탠스 벌리는 거는 이거는 십자인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엣지각을 역시 만들기 위해서 고관절을 잡아줘야 되니까 골반 잡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카운터 로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십자인대 부상 포지션하고 점점 비슷하게. 그래서 최근에 카빙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 된다고 봐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안전만 가지고 보자면은 발은 붙이고 타는 게 십자인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안 꺾는 게 안전하고 고관절은 너무 카운터 로테이션은 십자인대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타자면은 옛날에 우리 수상 스키 타듯이 발 딱 붙이고 부드럽게 스키에 올라서서 꺾지 말고 계속 카빙을 이루면서 타면은 십자인대는 괜찮은 거죠. 재활 과정에서는 끊어진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인대 환자라서 재활 스키를 타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십자인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너무 상급자 기술을 빨리 익히려다 그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스 넓고 다 좋죠. 그다음에 이 골반 잡고 근데 자기가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카운터 로테이션만 하고 스탠스를 벌린다면은 잘못하면 산 아래쪽 스키가 눈에 걸려가지고 십자인대는 더 위험한다는 것을 강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키가 다른 그라운드 스포츠하고 다른 것이 굴르다가 스키가 걸려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슬립이 일어났을 때 엉덩방아 찌는 거죠. 그거는 뭐 타박상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이 걸릴 때까지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방어 행위를 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 다른 스포츠하고 다른 면인데 이 방어 행위라는 것이 어떤 걸릴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허우적거리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팔이 허우적거리면 팔이 걸려서 다치고 다리를 벌려서 허우적거리면은 스키가 걸려서 다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립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러면은 굴르게 그냥 놔두는 게 사실 답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한쪽이 걸리지 않도록 양다리를 모아가지고 무릎을 가슴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일종의 낙하산 착지사자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멍은 여기저기 들먹고 창피할 만정 떼굴떼굴 굴러서 다리가 끊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슬립이 일어날 때 팔 앞으로 가서 무릎을 잡고 당겨서 떼굴떼굴 그냥 굴러가세요. 멈출 때까지. 그러면은 십자인대는 안전합니다. 이런 방어 행위로서 과거에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62%까지 십자인대를 줄였다는 그런 스터디 결과도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레이싱하는 여러분들 슬립을 기문을 놓쳐서 넘어졌다. 그러면 굴러가게 그냥 놔두세요. 리커버리 할 생각 말고 펜스까지 가서 네트 잘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걸리면 됩니다. 거기서 허우적대고 일어나려다가 다 십자인대 끊어지고 다리 부러지거든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방어 행위를 하고 어떤 기술을 안전하게 구사를 하려면 체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무릎이 중심에서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국제 경기 단체, IOC, FIFA, FIS 다 이런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OC에서 나온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가셋이라는 프로그램. 일종의 부상 예방을 위한 워밍업 프로그램들, 운동 준비 운동들이거든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 FIFA에서 나오는 11 플러스 같은 그런 준비운동 동작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외반 붕괴 무릎이 앞쪽으로 꺾이면서 툭 꺾이는 이런 포지션을 막기 위한 준비운동, 근력운동,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땀을 좀 낼 수 있는 워밍업 그 다음에 자세 훈련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걸 따라서 하시면 나쁠 거 없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요 무릎의 포지션인데 특히 그래서 드랍 버티컬 점프라는 테스트 뭐냐면은 위에서 점프를 해서 착지했을 때 무릎의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무릎이 정확하게 센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골반이 넓기 때문에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꺾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부상률이 높습니다. 4-5배 더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위험한 과정을 오히려 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십자인대를 부상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스키라는 운동이 발이 너무 길어서 생긴 휘감기 있기 때문에 다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인딩을 어떻게든 좋게 개발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레이서가 기물을 돌다가 십자인대 끊어지는 장면인데 처음에 중심 놓치고 다음에 스키를 꺾어가지고 엣지를 주려다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결국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인데 요 마지막 장면에서 스키 테일의 그 뒷바인딩, 힐 바인딩이 안쪽으로 슬쩍 풀려버리면은 실제로 십자인대가 안 끊어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동작이지만은. 근데 문제가 현재 기존의 바인딩들은 뒷바인딩이 탑 위로만 풀리게 돼 있거든요. 사이드 릴리즈, 이 다이고널 릴리즈가 조금 되긴 하는데 순수한 사이드 릴리즈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인딩 개발업자들이 뒷바인딩의 사이드 릴리즈를 이렇게 모드를 가진 그런 바인딩들을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잘 구진하던 하월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니 바인딩, 이름도 니 바인딩이라는 일종의 십자인대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발한 바인딩인데 이거 저도 하나 사가지고선 타봤거든요.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이 바인딩으로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 바인딩 자체 모드가 옆쪽으로 풀어지게 돼 있는데 어디서 풀려야 될지 이 수치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십자인대 부상 메커니즘 다 안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리 풀려버릴지 나중에 풀려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인딩 써봤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아직 길이 멉니다만은 아이디어는 가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많이 더 기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계적으로 발달하면은 언젠가는 바인딩이 슬쩍 풀려줄 수 있는 내가 무릎 끊어지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올리라 예상은 하지만은 아직은 기계적인 것만으로 예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정렬입니다. 하지 정렬 상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인대 부상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하지 정렬은 2차원적인 게 아니고 3차원적인 정렬이죠. 앞에서 봤을 때 오다리 X자다리냐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실제로 스키의 기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회전 변형이에요. 다리가 막말로 얘기하자면은 팔자다리냐 안짱다리냐의 문제. 그거는 이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회전 변형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 10에서 13도 정도 팔자다리인 것이 정상 평균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팔자다리는 운동 기능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문제는 너무 팔자인 그런 과도한 경골 외염전 변형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스키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스키 때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다른 스포츠와 달리 마라톤 선수들 팔자로 달려도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 스키는 이게 일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일자로 놓게 되면은 팔자 다닌 사람은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 제자들의 그 자세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팔자 다리가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게 기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한쪽은 자꾸 뒤가 터진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무릎의 중심에서 추를 내리면은 웨이트 베어링을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릎의 중심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두 번째 발가락 정도에 떨어지는 것이 체중 이동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은 원래 스키를 잘 탔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정렬을, 좋은 정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 체중의 중심축이 스키 부츠보다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엣지각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렬이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대 부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뭐 70년대부터 이 하지 정렬 상태를 측정하는 뭐 여러 가지 기계들, 뭐 측정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 소개한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만 하나 내려보고 직각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경골 외연전, 너무 팔자다리가 보통 많이 문제입니다. 안짱다리보다도. 이런 팔자다리는 보세요. 그 겉에서는 어떻게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이 두 번째 그 아가씨 다리는 이게 그 걸그룹 멤버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일자형으로 예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릎을 안쪽으로 꺾어가지고 이 다리가 벌어지는 걸 갖다가 안 보이게 좀 트릭을 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뒤에서 스키를 신겨놓고 보면은 스키를 평행으로 엣지를 안 줬는데도 무릎이 이미 안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엣지각을 세우려면은 정말 무릎이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러면은 점점 더 무릎은 위험에 빠지고 나름 무릎을 더 집어넣는데도 엣지각은 안 나와서 뒤가 터져버리는, 경사에서 맥을 못 추는 이런 한계에 처하고, 이게 양쪽이 다르면은 한쪽 턴만 계속 터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된 다리는 정렬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느냐? 약간의 트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 재정렬, 리얼라이먼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커프 조정 기능이 있죠. 이게 이거 하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커프를 풀어가지고 커프 얼라이먼트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팔자다리 사람들은 최대한 커프를 일단 바깥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그 부스 내에서 이 다리가 안쪽으로 이동을 해 있으면은 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엣지각을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무릎이 좀 더 안으로 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 깔창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깔창을 힐을 높이고 안쪽을 갖다 조금 넓히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께 아주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이건 뭐 캐나다 그 론 르마스터가 자주 쓰는 그 얘기한 방법인데 저도 많이 써먹고, 이 그 내피와 이너부스하고 아우터부스 쉘 사이에다가 두꺼운 마분지, 스키장 맵 같은 게 제일 좋아요. 두 번 꺾어가지고 거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일종의 그게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스페이서로 작용해가지고 엣지 먹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거는 진짜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안 되면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양쪽 스키 자꾸 회전에 너무 가르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뒤쪽이 터져나간다든가, 뒤에서 봤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너무 꺾여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간단하지만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 꺾는 게 결국에는 무릎의 부상을 예방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고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방법이죠. 어쨌든 이런 기술 훈련, 그다음에 방어 행위, 체력 훈련, 부츠, 캠핑 조절, 장비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스키로 인한 십자인대 부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다 그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키장에서 십자인대는 많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 스키 부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라는 거는 부상을 감수하고 정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부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로 중상들이 문제입니다.
주요 관절의 탈골, 골절, 그 다음에 척추 손상, 대량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열상들, 그리고 혈관 손상을 동반한 아까 절단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골절,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뇌 손상, 그 다음에 혈흉 피가 가슴에 차는 거죠. 그리고 심정지 이런 문제들. 저희가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 과정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자연맹에서도 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 의과학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의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스 설명 관리죠. 그리고 코스 세팅, 그 다음에 네트입니다. 이 최근 그 월드컵에서 벌어졌던 그런 다운힐 부상 장면인데 A네트, B네트가 아주 훌륭하게 보호를 해줬던, 이런 네트가 없었으면 정말 나무에 처박혀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는 그런 부상이죠.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 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강조할 게 없고, 그것을 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하지만은 경기 중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가 설명 관리인데, 이건 정말 올림픽 때 저희가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죠. 설면을 얼려버리는 그런 워터링, 인젝션을 통해서 노면을 딱딱하게 만들고 미끄럽게 만드는 게 오히려 레이싱할 때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때 쌓였던 그 노하우로 우리나라 그 NTO들도 지금 설명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반질반질하게 만들면은 멍흔들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꺾이거나 박혀서 생기는 그런 중부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 설명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부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의무 지원이 중요한데, 저희가 올림픽 때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인원, 하드웨어, 그 다음에 부상 후송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과학위원회에서는 이번 시즌부터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하에 그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의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현장에서 벌어진 때 의료 인력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확보를 해놨고요. 긴 코스는 아니더라도 항상 의무팀의 위치를 정하고, 또 미리 벌어졌을 때 어떤 후송 경로를 통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 이거를 사전 모의 연습을 통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스키장에서 근무하는 그 페트롤 분들의 그런 토보간 시스템은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 끊어지고 적정한 시간에 옮겨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부상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 뇌혈관 손상, 그 다음에 이런 흉부 쪽에 일어나는 심장마비, 이거는 초응급, 그 골든 타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리콥터 시스템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런 리조트에서는, 리조트 내에서는 토보간을 통한 이송, 그 다음에 토보간과 앰뷸런스의 연계관계, 그 다음에 정말 초응급 상태라면은 헬기가 마중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번 시즌부터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서 정말 초응급 상태에서는 닥터 헬기를 통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 우리가 대회가 이루어질 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의과학위원회에서는 이번 시즌부터 메디컬 가이드북을 정리를 해서 누가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똑같은 매뉴얼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그 스키 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거기다 예방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또 실력 향상을 이루면서 다치지 않는 그런 스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성철입니다. 이번 레벨2 스키 검정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레벨2 검정의 경우 티칭 시험을 따로 볼 수 없는 환경이어서 사실 지도적이라는 중요한 검증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키 자세, 즉 데몬스트레이션이 레벨2에 준하는 자세가 나오면 합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2 합격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현금을 받고 일반 스키 지도를 하러 나갔을 때 그 받은 금액만큼의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키 지도는 고정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스키 지도는 그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체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도자의 역할로서 단지 스키 기술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의 본질인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기쁨, 어떠한 가치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의식해서 지도 활동의 전체를 구성하여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우선 가장 먼저 세이프티, 안전은요, 모든 스키 강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스키는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하여 강사는 학생에게 이러한 스키의 요소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단계마다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학습 형태가 있고요. 스키 현장 지도에서는 그 양쪽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연습 속에서 양자 어느 쪽의 정도의 비율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구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장소에서 행할지도 중요합니다. 자, 특히 지도자는 지도법을 구사하는 기술로서의 장소의 관리와 학습의 사용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학생은 직접적으로 카빙턴을 하고 싶다든지 범프를 활주하고 싶다든지 하는 것처럼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연습량이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현실에 이르는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일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카빙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직접 카빙턴을 보여주고 자, 따라하세요 라고 하는 지도자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업 방법의 샘플은 많이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은 주역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최종 목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는 학생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어떠한 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도나 연습의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토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학습의 시스템과 방법론에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에게는 지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진정한 지도력은 매뉴얼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적합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스키 조직들은 지도 활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의 대응을 큰 과제로 여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레벨 2를 합격하시고 난 뒤 나는 이제 레벨 2라는 생각에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습 없이 수년이 지난 뒤에 레벨 2많지도 못해서 주변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는 지도자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자, 레벨 2 지도자로서 의식 개혁과
실제 지도 형태나 내용의 연구를 기대하며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기술 체계를 일반 스키어들에게 잘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나온 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본에 대한 단계 내용을 좀 오늘 잠깐 훑어보고 여러분들도 꼭 연맹 사무국에다가 연락하셔서 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스터디하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스키 우리나라 교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나온 그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그 교본에 보시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키 교육 단계가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단계, 두 번째는 중급 단계, 세 번째 상급 단계, 네 번째 최상급 단계, 다섯 번째 전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스키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 단계에서는 적응하기와 직활강, 스노우플라우 턴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단계는 엣징과 사활강, 그 다음에 슬라이딩, 스탬턴 이런 내용들이 속해 있습니다. 상급 단계는 폴 플랜팅, 베이직 롱턴, 쇼턴, 다이나믹 롱턴, 쇼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단계에서는 카빙 롱턴과 쇼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 전문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이싱과 모글과 프리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 교본의 그 1단계 기초 단계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스키를 누구를 지도를 할 때 필요한 적응 단계에서 어떠한 장비의 적응이라든지 제한된 신체 움직임의 적응기라든지 밸런스의 연습 이런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활강 같은 경우 또는 직활강에서 필요한 어떠한 포지션에 대한 문제점, 후경, 곱사등, 뻗은 다리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의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요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직활강에서의 어떠한 그 다음 단계로 스노우 플라우턴에서의 또 자주 실수하는 어떠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후경과 곱사등, 뻗은 다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인 스노우 플라우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좀 보시고 정독을 하시면은 여러 차례 정독을 통해서 좀 스키의 기초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에서의 추구하는 그 기초 단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단계로는 두 번째 단계 중급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키를 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전문 단어인 엣징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즉 ABP,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ABP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제가 이 교본 내용 이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징과 사활강 내용 다음에는 슬라이딩을 또 피벗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중급 단계에서는 스탬턴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상급 단계에 가서는요, 그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코디네이션 하기 위한 어떠한 폴 플랜팅에 대한 어떠한 타이밍과 또 과도한 팔 동작이라는 어떠한 그런 실수
자주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롱턴,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 패럴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에서도 필요한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으로 출발을 해서 마무리는 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으로 끝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급 단계에서의 뭐 베이직 쇼턴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급 단계에서의 뭐 베이직 롱턴과 쇼턴을 마친 다음에는 다이나믹 롱턴이 있겠죠. 그쪽 뭔가 어떠한 그 다이나믹한 그 터닝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도 이제 실수하는 뭐 내경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X자 다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이나믹 쇼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이나믹 쇼턴에서의 또 하나는 상체는 고정하고 하체는 리듬감 있게 좌우로 움직인다라는 어떠한 바인슈필 테크닉이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하셔서 연맹에서 추구하는 교본들이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는 최소한 레벨 2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급 단계에서 네 번째 이제 최상급 단계로 이제 오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피드도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카빙 롱턴이라든지 카빙 쇼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스키의 사이드 컷만을 이용해서 뭐 리버스 캠버를 만들어 뭐 활주로 한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문 단계인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스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터스키와 레이싱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인터스키랑 그 경기 기술을 제외한 모든 제약이 없는 스키 슬로프 상에서의 모든 스키 기술을 함축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게 인터스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글과 레이싱에 관련된 어떠한 그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교본의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좀 그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봤는데요. 레벨 2 정도 되면은 꼭 책을 구매하셔서 정독을 하시길 꼭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와서 레벨 2 지도자로서의 더욱 품격 있는 그런 레슨을 하기 위해서 교본을 다시 한번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전문 단계에서 그 인터스키, 모글,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레이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레이싱 그 계열에서도 속도 계열이 있고 이제 기술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합 경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본에 다 나오는데, 그 레이싱은 우리나라 그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의 그 본 모체인 대한스키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대한스키 협회의 더 상위 기관인 국제스키 연맹은 FIS라고 합니다. FIS. 그러니까 FIS의 더 위에 속해 있는 거는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죠. 그래서 IOC, 그 다음에 IF라고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인데, 이게 국제스키 연맹, 국제스키 연맹의 바로 밑에가 N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커미티, 각 나라의 내셔널 커미티인데, 이 내셔널 커미티가 대한스키 협회, 이 대한스키 협회,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그래서 이 레이싱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그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레벨 2 정도 되시면은 어떠한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속도계는 뭐가 있고 기술계는 뭐가 있고 복합은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좀 잘 알고 맥을 알고 일반 스키어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교본을 통해서 좀 지식을 쌓아 나가면은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벨 2 테크닉 메소드라고요. 그 어떠한 레벨 2에 맞는 그 스키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슬로프 사면의 이해와 어떠한 턴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버티칼 무브먼트, 그 다음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등 이런 용어들을 갖고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그 최근에 그 바뀐 용어 중에 하나가 스노우 플라우 턴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겐, 후르그 보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 스노우 플라우 턴은 북미나 영어권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알죠. 스키장에서. 자, 스노우 플라우 턴을 우리 모양을 잡아 봅시다라고 하면 아는데, 그게 스노우 플라우가 눈이 오면은 이렇게 눈을 치우는 차나 어떠한 그런 기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A자 하는 자세 자체가 눈을 이렇게 밀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스노우 플라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노우 플라우 턴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몬스트레이터의 그 중심과 발의 그 수직 관계의 중심이 잘 놓여져 있는 거를 보이는데요. 자, 그 화면상에서의 상체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듯한 외향을 강하게 두고 있는 그 모습과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아까 그 처음에 본 그림이죠. 근데 왜 X자라고 저렇게 해놨을까요? 과거에는 저렇게 탔는데, 또는 시험을 볼 때도 저렇게 했는데 왜 X자라고 했을까요? 라고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저거에 관련된 거는 스키 턴에서의 사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턴의 사면과 그 다음에 속도, 내가 스피드를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과적인 구분 이외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속도가 나서 턴을 할 거냐, 속도가 나지 않는 턴이냐에 따라서의 턴호의 타이밍과 어떠한 자세 위치나 이런 포지션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아까 상체가 외향이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듯한 모습과 그 내용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아까처럼 골반 중심이 양발 정 가운데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바깥 스키에 안정된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감점,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2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왜 그럴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드 상단에서 우리가 레벨 2 검정을 받고요. 이 레벨 2라는 슬로프라고 가정을 하시고,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하단까지 경사가 20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미지를 그리겠죠. 그래서 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폴라인에, 그 다음에 턴 마무리 때 저러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 턴 시작과 후반에는요, 여러분들이 레드 정상에 있어도 사실은 경사가 없는 0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면에 서 있고 쉽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턴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가운데 부분 폴라인이 여러분들이 최대 경사를 느낄 수 있는 최대 경사선이죠. 최대 경사선에서 여러분들이 A자를 하고 스노우 플라우 포지션을 하고 있는 저런 그림을 보실 텐데요. 사실 턴 시작 부분서부터 왼쪽과 오른쪽 편에서의 그 경사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이유는 턴 시작에서 폴라인까지의 경사가 점점 증가가 되는데요. 사실은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스노우 플라워 포지션처럼 A자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사진처럼 내가 상체를 이렇게 비틀고 있을 만한, 오른쪽 발에 비틀고 있을 만한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갑니다. 턴 시작 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어떠한 경사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단 폴라인이 지나고 난 그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는 어떠한 경사면을 느끼기 때문에 폴라인 지나면서부터 내 바깥다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체는 외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응시하시는 분들이나 레벨 1이나 2 응시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턴 시작서부터 외향경을 만들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저렇게 경사면을 이해를 못 하시고 굳이 폴라인 이후서부터 외향이나 발 아래가 하나가 떨어지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만들어야 될 거를 미리 그냥 모양 먼저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발이 균등하게 떨어지고 폴라인까지는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폴라인 지나서 오른발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외향이 잡히면서 바깥발에 하중이 들어가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발과 발 사이에 양발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 또는 처음 보여드렸던 저 자세가 지금은 검증을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를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 사이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언제요? 속도가 안 나는 저속 계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속 계열에서는 또 다르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스노우 플라워 턴에서는 발과 발 사이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경사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폴라인에서의 그 양발의 무게중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폴라인 이후에 저 그림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어떠한 지면의 사면에 대한 이해 그로 인해서 저 그림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 편에 대한 그 사면에 대한 그 기울기 폴라인 지나서 바깥발의 하중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외향경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 발과 발 사이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월드컵 선수들도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무게중심인 센터 오브 매스 즉 COM과 그를 지탱을 하고 있는 발 BOS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 발과의 수직 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센터 포지션이다 또는 전경이다 또는 후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센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은 좀 아시고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태권도 자세. 뭐 스케이트 자세 하면은 뭐 스케이트 자세를 표현하고. 근데 이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또는 외부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고요. 저 이렇게 그림처럼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턴 후반에 경사 사면과 발목과 무릎과 골반과 어깨 라인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미지만 봐도 아 이게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라는 이 용어가 이 새롭게 교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교본을 보시고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티칼 무브먼트입니다. 자, 버티칼 무브먼트는 쉽게 상하 운동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턴 후반에서 도입부까지의 위로 수직으로 점점 일어나는데 저 빨간 네모 박스에서의 일어나다 말다가 다음 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서 있는 그 스키하고 스키 그 사이에 그 붓주의 네모난 박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네모난 박스에 중심점이 있는데 이 가상적으로 수직 운동이 이 네모난 가상적인 박스의 전체적인 대각선 운동까지 다 포함한 운동이 버티칼 무브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업다운은 어떠한 한 점을 얘기해서 업다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버티칼 무브먼트는 붓주에 내가 가상적인 네모를 만들어 놓고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 새끼발가락 이러한 그 가상적으로 이 네모 박스 안에서의 대각선 움직임까지 포함한 움직임이 버티칼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평균적으로 스키 하시는 분들이 이 중심을 센터에서 다음 턴 들어갈 때 그냥 뒤로 주저앉아서 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버티칼 무브먼트는 센터가 있지만 대각선 운동으로 상하 작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 작용을 하면서 대각선 운동을 하면은 이게 스키의 팁이 설면에 걸려서 팁 컨트롤이 진행이 되고요. 이 버티칼 무브먼트와 크로스 오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버티칼 무브먼트는 엣지에서 베이스를 지나친 뉴트럴 포지션을 지나쳐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스키가 떨어지는 이러한 그 팁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면은 크로스 오버의 경우는 엣지에서 엣지로 그냥 중심이 넘어가 버리는 베이스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없는 엣지에서 엣지로 크로스 오버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티칼 무브먼트와 크로스 오버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꼭 구분하시고 저 네모 박스 3개 중에서 위아래도 버티칼 무브먼트에 해당되고요. 약간의 대각선 움직임도 버티칼 무브먼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살표처럼 그 가상적인 네모 박스의 끝까지 가는 이동되는 그 범위도 버티칼 무브먼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도 더 스키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키 티칭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에 필요한 교육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교육학을 영어로 이제 페라가지 또는 불어이기도 한데요. 페다고지, 페라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도표 한 장이 정말 그 몇 시간 동안의 교육을 해도 될 만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스키에서는 어떠한 저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어떠한 스키를 진행하기 전에 저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키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디텍션하기 위해서의 잘못된 부분을 표현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표현하면서의 또 안전적인 내용도 또 들어가고 그 잘못된 표현을 표현하면서 이거를 옳게 고치기 위해서 응용 동작이라는 거를 합니다. 이 응용 동작이랑
아까 잘못된 방법들을 수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안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스킬을 하면서 응용 연습에서의 바뀐 느낌을 다시 물어봐서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러한 큰 사이클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게 스키에서 얘기하는 페다고지 티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뭐 몇 시간씩이나 되는데 이 내용, 이 툴은요 되게 중요한 툴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도표를 보시고 어떠한 사이클로 내가 레슨을 할지, 내가 과연 어떻게 레슨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서의 장기 레슨을 할지, 단기 레슨을 할지, 또는 개인 레슨을 할지, 이러한 계획들을 좀 세워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혁입니다. 제27회 레벨2 설상검정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키 지도자론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스키 지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벨 1에 대해서 핵심 용어를 좀 살펴보면요. 검정은 스키 기술, 기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상위 레벨 취득을 위한 기초 시험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객관성 있는 검증입니다. 근데 그 위에 초급 지도자 선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잠깐 의문표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는 보다 완성도가 높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객관성 있는 역시 검증이고요. 스키 지도자의 저변 확대입니다. 그리고 레벨 3를 좀 보시면요. 스키 기술의 지도법에 숙련된 지도자를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부터 중급, 상급, 스키의 지도까지 다 모두 가능한 우수한 지도자 선발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상급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벨 1 심사위원을 또 발굴하는 것도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핵심 용어로 구분을 하면 레벨 1의 경우 객관성 있는 검증입니다. 그리고 레벨 2의 경우 보다 완성도 높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상급 지도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지만 닉네임이 있습니다. 레벨 1은 배지 테스트다. 그리고 레벨 2는 준 지도자다. 해서 약간 세미라는 접두사가 좀 붙습니다. 정 지도자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제 약간 프로 스키어로 저희가 공인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인데요. 인스트럭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한스키 강사연맹이 아니고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사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학생이나 강습생을 지도하는 걸 이제 강사라고 하는데요. 또 지도자라는 의미를 또 보면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세, 그리고 태도,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연맹이 아니고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요구하는 스키 지도자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요구하는 특정 종목의 실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지도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이론도 필요하고요. 앞서 양성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스키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나 태도를 좀 흡수하고요. 높은 윤리의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지금 하는 과정들이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설립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 및 윤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성을 보면요.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단번에 규정하고 그걸 또 평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좀 의문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해서 좀 자랑스럽다거나 좀 좋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함께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을 단번에 규정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주관이 개입될 소지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필기 시험을 봐서 거기에 높은 사람이 인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인상이 좀 많이 작용이 되고요. 복장을 좀 포함해서, 그리고 다수의 평판, 그리고 자세나 태도, 그리고 언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즘엔 SNS까지 좀 다 통틀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좀 보면요. 일단 실력, 인성, 그리고 크게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키 학교 같은 데는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고 난 지도 방법도 잘 갖고 있어. 하지만 다시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또 딴 강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력보다는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게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나는 내 강습 활동을 위해서 나는 첫인상, 평판, 그리고 태도, SNS, 언어 이런 거를 잘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모든 내용이 몸의 자세가 녹아서 습관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보시면요. 집단 안에서입니다. 어느 특정 집단 안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일반적으로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으로 도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공통적인 규범이나 도리를 의미하고요. 윤리는 특정 집단에 관계된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평상복 차림으로 강원랜드 같은 곳에 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사 복장으로 출입한 다음에 도박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에 접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랜 친구 사이, 관계된 친구 사이끼리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서 친분을 과시한다고 욕을 하는 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듣고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스키 강사 복장으로 근무 중 욕설을 내뱉거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에 접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레벨 2야, 레벨 3야, 누구나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윤리는 이렇게 특정 사회나 특정 직업, 특정 단체에서 지키는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혼자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좀 공론화가 돼야 되고요.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 행위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고요. 공적 기준에
그래서 판단하는 윤리로 또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인이 일탈을 했다 그러면 단지 그 한 개인에 관계된 게 아니고 그 스포츠 집단 전체로 또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속 지도자의 이름을 걸고 단체를 걸고 뭐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혼자 개인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큰 단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의식을 갖고 좀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스포츠 윤리와 일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윤리는 사회 문화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이상들의 집합이고요. 스포츠 윤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단체, 우리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지도자 하는데 이런 스포츠 윤리를 다루냐면 앞으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학습해서 또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처와 예방 차원에서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또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이 돼서 또 사회에 광범위하게 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인의 윤리라고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뭐냐면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옳고 어떤 목적이 옳은가를 그런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요. 스포츠인의 윤리는 그런 스포츠인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품성이나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승부 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경기 시작 전과 후의 결과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정을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도핑에 견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 스포츠의 경쟁적인 가치하고 또 나아가서 존재 의미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적인 문제도 또 윤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스포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고 파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또 환경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도 좀 환경이 파괴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좀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먼저 좀 편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인간보다는 좀 자연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특정 주의가 저한테는 맞지만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운동을 좀 하고 우리가 운동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마 좀 인간 중심주의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가치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라이센스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착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자격증을 땄으니까 나의 레벨이 높아지고 나의 가치가 높아져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또 숨은 의도가 뭐가 있냐면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를 좀 명확하게 해서 결국은 강습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자격 강사에게 안전이라든지 뭐 소양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막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책임과 의무라든지 내용을 좀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배출하자. 그게 결국 강습생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2 이제 지도자가 되신다고 하면 지도자의 전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6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검증되지 않고 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교본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강습생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좀 위험한 겁니다. 강습생은 우리 실험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내 수준에서 내가 강습을 받아보고 체계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지도하셔야지 단지 내가 유튜브에서 아니면 비디오에서 본 내용으로 이걸 적용시킨다 아니면 내가 훈련할 목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거는 전문적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종 업계 종사자하고 협력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로프에서 우리를 태워주는 리프트 요원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페트롤 요원 아주 협조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거를 교육 자료를 이렇게 활용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있었던 일을 교육 자료를 이렇게 활용한 강습에 필요한데 사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의무인데요. 이게 우리가 강습 과정에서 1대1 강습, 1대2 강습을 좀 하다 보면 리프트에서 스키 얘기만 나누진 않습니다. 그 리프트라는 공간이 좀 미묘해서 타고 가다 보면 금세 친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또 몰랐던 점이나 사생활적인 내용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알고 끝내야지 그거를 알았던 사실을 제3자에게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습을 했어요. 그 강습을 했을 때 그 강습생의 사진을 SNS에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다? 이것도 사생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습생이 좀 어린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초등학생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친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끔 100% 존댓말은 사용하기 어렵지만 반말을 사용한다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전문적인 자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양해 주셔야 할 점입니다. 이게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또 예를 들면 도핑에 관계된 내용도 있고요. 또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또 장애. 왜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논의되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레벨에 도전하거나 기술선수권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 단체가 좀 커지고 그런다 그러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윤리적인 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포츠 폭력 그리고 심판 윤리 그다음에 인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또 스폰서를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문제 이런 것도 그거는 한번 향후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우리 소속 지도자에게 인성 및 윤리에 대해 좀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모두 포함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감 때문에 굉장히 좀 헛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성폭력이라고 하면 이성 간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된 요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강간이나 강간미수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성관계 성립 여부도 중요하고 이 법이 201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다 좀 세밀해지고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성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는 뭐 술자리에서 뭐 러브샷을 강요하고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뭐 좀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희롱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의사와 반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성희롱으로 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지도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지도에 가이던스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팔 자세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운동 같은 게 스윙 연습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굉장히 좀 불쾌했어. 이러면 이런 게 또 엉뚱하게 성추행으로 또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줄 알지만 이런 게 이제 나는 이게 성하고는 상관없이 난 운동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좀 명확한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우리 지도자연맹 소속 지도자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반드시 효과적인 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어도 뭐 말로 하든지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용어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게 괜히 오해될까 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 상황에서 단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신체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 그게 또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실제 소송으로도까지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저보다는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편이 낫다고 해서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레벨 3가 되셨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윤리적인 문제를 좀 강조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똑같은 일탈 행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일반인한테는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고 정정당당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가치에 대한 믿음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양날의 칼같이 굉장히 좀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모범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반대로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운동 지도만 잘하면 되지 모르고 신경을 안 쓰면 이게 굉장히 좀 지도자한테 또 어려운 걸로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사용하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 스키 지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레벨 테스트 과정을 좀 한번 보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배지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수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과정이 여러분들 지도하는 연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연수 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벨 1 심사위원 교육에는 또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과제를 좀 보면요.
레벨 2 이론 교육 연수에 대한 연수한 후에 필기 테스트를 강화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면 다 합격이 됐는데 아마 빠르면 다음 시즌부터 OX 문제로 해서 문제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 이수를 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벨 3 티칭 테스트도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벨 3 재교육 과정도 뭐 매년 아니면 2년 주기 아니면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스키 지도 관련 항목별 평가 요소 크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강사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특정 주제를 지도하고 있을 때 이거를 명확하고 또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주장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뒷 배경이나 지식이 풍부한지, 그리고 전달 효과가 또 좋은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소리 음질, 속도, 그리고 크기, 강약 조절, 그리고 몸짓과 태도, 그리고 시선의 방향, 이런 걸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기회를 또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적절하게 답변하는지. 물론 이것만 화법에 대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요소는 있지만 이게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슬로프 경사와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움직임하고 또 실제 피드백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하고 또 스피드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거는 임기응변인데요. 슬로프 상태, 설질이나 혼잡도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적절한지, 이게 시범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이해는 아마 스키 지도하는 관점은 뭐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는 일단 교본이 있으니까 그 교본에 맞는 내용,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심사 기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게 기술의 이해도를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 기준인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지켰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이 실시된 걸 지켜봐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더라,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생이 펜스를 등지고 일렬로 서 있도록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장객이 많을 경우에 또 위험 요소가 감소할 때까지 기다렸다 실시하는지 여부. 아마 실제 슬로프에 있어 보면 그 텀은 약 30초, 길어야 30초 정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잘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설명을 하든지 주시하면서 하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기응변인데, 우천시나 또 눈이 내리는 조건일 경우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강습생을 리프트 아래에 또 대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리프트 타고 가시는 스키어가 폴이나 이런 걸 또 낙하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도 합류 지점에 또 대기를 시키면 이것도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안전에 대한 요소를 좀 체크하고 그 내용을 좀 교육하는지, 그리고 강습생이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강습생만 보는 게 아니고 위쪽의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확인시키는지, 그런 움직임을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연습 판단 기준은 지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주제하고 일치된 응용 연습인지, 거기에 또 지금 상황에 적절한지, 그리고 응용 연습에 대한 설명이 또 적절한지, 그리고 동작을 또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단체 강습에 좀 관계된 걸 텐데요. 강습생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그리고 강습생의 이름 또는 뭐 특징을 간단하게 파악해서 좀 친근감 있게 쭉 이끌어가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기준을 양적인 요소, 질적인 요소로 나눠서 강사를 좀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로프에서 지도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강습생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국립국어원의 이제 용어를 좀 보면 어떤 물건이나 일 따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만족을 느끼고 언제 불만족을 느끼느냐, 여기에서 보면요, 사전 기대보다 현재 상태나 사실이 굉장히 좀 높아.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고, 사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는 사전 사실이나 상태가 좀 적었어. 그러면 불만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습생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강습생으로부터 사전 기대감보다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신뢰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방문 기회를 또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사로 하면 또 재선택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서비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개념을 보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돕거나 시중을 드는 거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라 그러면 또 거부감을 느끼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벨 2, 레벨 3까지 딴 전문직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의 시중을 드느냐, 뭐 이런 또 해서 권위적인 강사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중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있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스키가 아닌 다른 종목을 배우러 갔어. 내가 돈을 내고 배우러 갔는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잠정 결론을 좀 내려보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내가 굉장히 전문직이고 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했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강습생이 사전 기대가 충족됐느냐, 만족했느냐, 난 불만족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인성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내가 운동을 좀 배우고 싶으면 나는 좀 아무래도 다정다감하고 인성도 좀 좋은 분한테 강습을 좀 받고 싶어,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를 좀 하대하거나 또 안 보이는데 힘들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건 좀 떨어지지만 인성도 되게 좋고 저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면 애가 좀 뭐가 좀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모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입한 것보다 산출이 굉장히 크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숫자로 어렴풋이 숫자를 대입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적으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1대1 강습과 1대15의 강습이 내가 강사로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은 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한테 서비스는 1대1 강습 같은 경우는 내가 스키도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나 누구를 지도해야 될 때 있으면 저는 일부러 그분의 스키까지 꼭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쪽으로 저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만 강습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안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강사를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족한 면이 뭔지를 알고 강사가 저 사람이 강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강습생이 불만을 얘기했으니까 난 싫어 그러고 거부할 게 아니고, 스키장을 찾는 단 한 분의 스키어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스키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또 가족한테 전달하고 친구한테 전달하고 해서 우리 스키어가 굉장히 좀 많아져야 우리가 점점 하고 우리 스키 산업도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알고 또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레벨 2 설상 검정 응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레벨 2 지도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을 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 지도자 레벨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레벨 2는 일반적으로 세미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미 프로가 아니야 그러면 레벨 3에 합격을 하셔서 공인을 받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 지도자는 자세나 태도 또 윤리의식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키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 실력은 물론 인성, 그러니까 첫인상, 평판, 자세, 태도, 언어, 또 요즘 SNS 활동까지 이거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키 지도자에게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 대처와 예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적인 자세에 대해 알고 있다. 안전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검증되지 않는 방법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 지도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규정한 스키 지도와 관련된 항목별 평가 요소를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 강습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소와 방법을 알고 있다. 이상으로 저는 제가 아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실천하는 것은 강사의 몫일 겁니다. 다시 한번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소속 지도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지도자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되신다면 기술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셔서 좋은 활주 보여주시고, 또 여건이 되면 레벨 3에도 도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오늘 연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론 연수 이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설문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론 연수에 대한 시험이나 과제물은 없으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이수자는 이론 연수가 미이수 처리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연수 과정을 미이수할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 내에 연수를 마치지 못한 분들이나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실기 검정 합격에 대해 1년간 유효하며 제28회 레벨 2 검정의 이론 연수 이수 후에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후 필기시험에 통과해야만 레벨 2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합격하신 응시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